사냥을 시작한다. 그놈은 악마야. 나는 살인자입니다. 서울 북악산 자락 가파른 비탈길엔 세월의 이끼가 눌어붙은 낡은 집 한 채가 숨죽여 서 있습니다. 30억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 위 보잘것없는 노. 이곳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생을 자신이 짊어진 죄를 속죄하며 살아온 한 노인의 처연한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집 내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서가에 꽂혀있는 누렇게 변색된 해밍웨이의 원서들은 평생을 영어 교사와 이름 없는 수의로 살아온 노인의 가슴 속에 아직도 얼마나 치열한 전장이 파도치고 있는지를 대변해줍니다. 올해 77살의 김규식 씨는 한심재단과 한심병원의 실소유주이지만 스스로를 남루한 껍데기 속에 가둬버린 사람입니다. 폐암 말기 통보를 운명의 친절로 받아들인 그의 무릎 위엔 2년 전 겨울 길 위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였던 검은 고양이 깜탄이가 오늘 밤 이곳에 모인 낯선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늙은 집사를 지키려는 듯 태양같이 노란 눈을 번뜩이며 호위무사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김규식 선생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한심재단 및 한심병원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상속인을 포함한 친족들은 경영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뭐라고요? 둘째, 거주 중인 가옥의 매각 대금 30억 원 중 15억 원은 자식들에게 균등 분할 지급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베트남에 사는 팜뚜이뚜엣에게 상속한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다 퍼줘요? 우리 남매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큰딸 한심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대들듯 따지가 깜탄이가 폴짝 뛰어 한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한심이는 깜짝 놀라 소파에 다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야. 아버지가 노망난 거라고. 그리고 누구? 그녀는 누구야? 혹시 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은 딸이야? 그만두지 못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감히? 유산에 눈이 멀어 쓰러진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릿한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쫓겨나는 자식들. 거칠게 닫히는 문소리가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창문 밖 밤하늘이 성광을 내뿜더니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예고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네. 그래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죽기 전에 두 사람을 꼭 보고 싶었어. 규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이 비를 핑계 삼아 밤새 옛날 얘기나 하자. 그래요, 형님. 형님 살아온 얘기도 하고요. 월남전 무용담이라도 나눠볼까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살아온 규식 씨에게는 평생의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한심병원 원장 도연수, 한심재단 이사장 구준혜, 그리고 그의 부인 김윤정. 윤정 씨는 규식 씨의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저씨. 괜찮으시면 오늘 나누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녹음해도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꼭 전달되어야 할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요. 규식 씨의 고문 변호사 구자영은 구준혜 씨와 김윤정 씨 부부의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서재에서 책을 읽는 걸 좋아했죠. 엄마와 백화점을 들락거리던 규식 씨의 아들, 딸과는 다르게 자라더니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됐죠. 그럴까? 누군가 기록할 만큼 대단한 인생은 아니겠지만. 선생님, 약 드세요. 얘기 나누시려면 진통을 좀 가라앉히셔야 해요. 규식 씨의 간병인 차윤희는 5년 전부터 규식 씨의 건강과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는 집사입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다 억울하게 의료사고 책임을 뒤집어쓰고 강제퇴직당한 것을 안 중학교 동창 한심이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 곁에 붙여둔 사람입니다.
규식 씨의 제자이기도 한 윤희는 규식 씨를 친아버지처럼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먼. 그런데 우리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때?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래요. 형님, 오랜만에 취해보자고요. 하지만 형님은 마시면 안 됩니다. 입만 대세요. 그래. 좋아. 오늘 이 집 술 다 마시고 죽자. 내가 오늘 규식이 흑장미야. 규식 씨는 윤희가 번거로울까봐 두 친구가 좋아하는 막창집에 배달을 시키자고 했고, 잠시 후 배달 오토바이가 도착했습니다. 윤희가 테이블에 세팅을 하자 고소한 냄새가 서재에 퍼졌습니다. 형님, 이거 베트남 술 퐁당 럼 아닙니까? 그래, 얼마 전 선물 받은 거야. 이걸 먹을 날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 뚜껑을 따는구먼. 자, 구병과 자네도 이리 앉아. 같이 한잔해. 규식 씨와 현수 씨가 합창을 했습니다. 모타이바요. 뭔 소리야? 모타이바요는 베트남 말로 하나, 둘, 셋, 건배 라는 뜻이에요. 56년 만에 해보네요. 캬, 좋다. 차이봐요. 형님, 그런데 아까 유언증에서 말씀하신 베트남 여자 누구예요? 글쎄,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야야, 어려운 얘기는 이따가 하든가 말든가 하고. 야, 김규식. 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오늘은 꼭 대답을 들을 거야. 내가 정말 네 첫사랑이야? 윤정 씨의 돌발적인 질문이 서재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빗소리조차 잦아든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정적.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딸 자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아저씨 첫사랑이 엄마라고요? 준혜 형님 아직도 그거 가지고 질투하세요? 말도 마. 자기 불리해지면 당신 마음속엔 아직도 수의실 김씨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놀리는데 기가 차서 정말. 네, 수의실 김씨요? 준혜 형님도 참. 준회 녀석, 여전하구먼. 규식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응, 그게 언제였더라? 모르는 척 하기는. 네 발연기는 어째 평생 동안 늘지를 않니? 1969년 봄이었잖아. 4월 초 도서관. 그래, 맞아. 내가 해밍웨이를 읽고 있을 때 도서관 문이 쾅 열리더니 웬 여학생이 책상 위로 벌짝 뛰어올라 소리쳤지. 하구 여러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립시다. 다들 책을 덮고 거리로 나갑시다. 내가 정말 그랬니?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도서관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날 거기 있던 친구들은 그날 공부를 포기하고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갔지. 그럼 난 그냥 널 따라갔지. 그날부터였어. 내가 널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게. 어머, 선생님. 진짜 로맨티시스트셨네요. 우와,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요? 아저씨가 엄마를 졸졸 따라 다녔다고요? 그랬나? 넌 정작 학생운동은 안 했잖아. 맨날 나 집회 나갈 때 도시락이나 싸들고 오고 말이야. 내 관심은 온통 너였으니까. 최루탄 가스가 자욱해도 난 네 얼굴밖에 안 보이더라고. 행여나 네가 다칠까. 그 걱정뿐이었어. 그랬니? 난 선배들이 쟤는 뭐냐고 하도 놀려서 너 데리고 잔디밭에서 사상교육 시키던 거 기억난다. 응,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그런데 규식아, 나만 보였다던. 내가 왜 갑자기 군대로 도망친 거야? 더구나 월남으로.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용산으로 끌려간 널 빼내야 했거든. 즐겁고 설레던 술자리에 난데없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불길 속으로 던졌던
한 청년의 비극적인 거래가 비로소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규식 씨와 윤정 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비틀린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중앙정보부.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 시절의 공포가 창밖의 천둥 소리와 겹쳐 서재를 짓눌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친일파셨어.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으셨지. 친일인 명사전 앞부분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해방 후 권력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헌납하고 친일 행적을 지웠고 6.25를 거치면서 군납 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다시 축적했어. 이 집이 그때 당시 지은 집이야. 비자금 세탁용으로 세운 게 지금의 우리 재단이야. 처음 이름은 천황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뜻의 일화재단이었지. 겉으론 조국에 충성하는 한떨기 꽃이라는 뜻의 이화라고 표방했지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쩔 수 없이 재단을 물려받은 난 준회와 머리를 맞대고 재단 이름을 한민족의 마음이란 뜻의 한심으로 바꾸고 10년 동안 준비해 병원을 설립했어. 그랬군요. 아버지한테 얼핏 들었었는데 한심병원은 착한 병원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저씨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군요. 그런데 한시민은 학교 다닐 때 그 이름 때문에 놀림받아서 많이 울었어요. 응, 알고 있었어. 이름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난리 피울 때마다 내가 고집을 꺾지 않았지. 난 평생 그 더러운 유산을 닦아내려 애썼고 자식들에겐 그 부끄러운 유산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게 유언장 내용이야. 우리 집안 얘기는 이쯤 하자고. 그런데 내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건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어. 내가 너를 쫓아다니는 걸 알고는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며 네가 중앙정보부로 잡혀갔을 때 내 세상을 무너뜨리셨어. 그곳에 들어가면 잔혹한 고문을 당한다고. 여학생들은 심지어 몹쓸 짓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난 난생 처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 윤정이만 빼달라고. 그 여자애만 살려주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아버지는 널 빼내주셨고 거래의 대가로 내게 군대를 가라고 하셨어. 네가 풀려나는 걸 확인하고 난 바로 입대했지. 그게 내가 네 곁을 말없이 떠난 이유였어. 그랬어? 난 평생 그 지옥을 잊지 못해. 내가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날 빼준 게 너였다니. 다 지난 일이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시대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빨려 들어간 것뿐이야. 넌 항상 용감했고 당당했잖아. 난 늘 널 존경해 왔어. 그러니 맺힌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내려놔. 그래,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 규식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그걸 갚을 새도 없이 왜 제 발로 월남전에 뛰어든 거야? 규식 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자 윤희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생강차 드세요. 이제 술잔은 입에도 대지 마시고요. 오늘 규식이 윽장미 끝. 자, 이제 내 생명의 은인 군대 얘기 좀 들어볼까?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신 규식 씨가 긴 한숨을 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욕했지만 나한테는 그 편안함이 지옥이었어. 부방부대 어느 장군의 당번병으로 배치돼서 장군의 딸 영어 과외를 시켜줬거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내 인생은 아버지 손바닥이 장난감이었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널 못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월남파병 지원서를 냈어. 아버지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고 어줍잖게도 해밍웨이처럼 되고 싶었거든. 어머니는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통곡하셨지만 난 물러서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내가 선택한 길을 막는다면 타령에서 숨어 살겠다고 했지.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는 선뜻 허락하셨어. 아버진 내가 월남에 가도 절대 위험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으셨던 거야. 내 파병을 자신의 사업에 도움되게 만들려는 계산도 하셨고, 아버지가 원하신 법대 대신 영문과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극렬히 반대하시다가 우리 집에 드나들던 미군 장교와 상의한 후 허락하신 것처럼 나를 안전한 통역병으로 박아두시고 귀국하면 내 경력을 사업하는데 쓰실 생각이셨지. 고위층과 재벌들은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권력과 뒷돈을 쓰던데 자기 자식이 군대, 더구나 월남까지 갔다 왔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으스대면서 사업 확장하는 데 썼겠어. 더구나 군사정권 시절이었잖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지. 이제 도 원장, 자네 얘기를 해보지. 난 규식 형님이랑은 정반대였어. 난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남이었거든. 대학은 꿈도 못 꿀 형편에 밑으로 동생만 셋. 난 가난이 전쟁보다 더 무서웠어. 그래서 갔다 오면 한미천 번다는 월남전에 참전했지. 돈도 돈이었지만 난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 의사가 되면 돈 걱정 없이 살며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을 잘 치료해 드리고 싶었거든. 난 고등학생 때까진 공부를 곧잘 했어. 그리고 월남에 갔을 때 전투병으로 배치받았지만 틈만 나면 의무병 고참 뒷공무니를 쫓아다녔지. 지혈하는 법, 소독하는 법을 배우며 밀림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어. 그러다 운명의 그날이 왔어. 밀림 수색 중에 우리 중대가 베트콩들의 기습을 받았지. 사방에서 총탄이 쏟아지고 비명이 난무했어. 친형 같던 의무병 고참이 내 눈앞에서 전사했지. 미군의 포사격 지원을 받아 피로 물든 밀림을 뚫고 겨우 부대로 복귀했을 때 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천사와 악마를 만났어. 천사와 악마요? 창밖엔 이 밤을 집어삼킬 듯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규식 씨의 서재에 앉아있는 5명의 사람들은 56년 전 습하고 끈적거리는 월남의 공기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부대에 복귀했을 때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부대장이 미군에게 받은 무기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치웠다는 제보가 들어갔대. 그때 미군 조사팀을 이끌고 나타난 통역병이 바로 규식 형님이셨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 우리 소대에 새로 배치된 분대장 장춘동 하사. 그는 악마였어. 난 불행히 그의 분대원이 됐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형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너무... 아니야. 마저 얘기하게. 이제는 다 털어놓을 때가 됐어. 장춘동, 그놈은 악마였어. 별명이 이어 콜렉터, 귀를 수집하는 자였지. 그는 전투에서 베트콩을 사살할 때마다 그들의 귀를 잘라 시레이션 통에 담아 가지고 왔어. 귀를 잘라서 가져왔다고요? 나중에 너무 잔혹하다고 사라지긴 했지만 베트남전 초기엔 그걸로 전공을 계산했거든. 장춘동이 동기들에 비해 빠른 진급을 한 건 귀를 수집한 전공을 부풀려서 올렸기 때문이었어. 전공을 부풀려요? 어떻게요? 장춘동이 잘 나온 귀들 중에는 어린아이나 노인의 것으로 보이는 귀들도 많았어. 그는 전투 중 획득한 귀 말고도 민간인들의 귀도 잘라서 왔던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러니 악마라고 하지. 일단 나랑 형님이 만난 것부터 얘기할게.
나도 형님처럼 책을 좋아했어. 형님은 미군 조사팀 통역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 막사 옆 의자에 앉아 해밍웨이의 책을 읽으셨지. 생사가 걸린 전장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장면을 신기해하던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그게 인연이 돼서 형님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어.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악마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형님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그 피비린내나는 비극이. 그놈은 걸핏하면 부하들을 때렸어. 내가 그놈에게 맡고 있는 걸 말린 규식 형님도 놈의 타깃이 됐지. 명문대 출신 통역병 형님을 볼 때마다 놈의 열등감에 불이 붙었던 거야. 그놈은 미군의 눈이 무서워 형님을 함부로 대하진 못했지만 대신 치졸하게 형님이 하는 일에 해방을 놨어. 알고 보니 우리 부대장이 전공 조작에 능한 그놈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던 거였어. 장춘동은 부대장에게 개처럼 충성을 맹세했고 무기밀매 증거들을 없애나갔어. 그 후 그놈은 부대장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지.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부대장의 비리를 밝혀냈나요? 아니, 미군 조사팀이 무기 암거래상의 은신처를 덮쳤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었어. 누군가에게 암살당한 뒤였지.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시신의 귀가 잘려 있었던 거야. 장춘동 그놈 짓이었나요? 그래, 증거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 확신했지. 그 악마놈의 짓이라는 걸. 그리고 그놈은 부대 근처 끼엠 마을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어. 베트콩에 협력한 자를 찾아내 부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걸핏하면 수색 작전을 나갔지. 그리고 그 악마는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어. 장춘동에게 특별한 경력이 있었나요? 있었지. 그놈은 파병원 병사 대부분이 1년을 채우고 귀국한 것과 달리 파병 기간을 2번이나 연장했어. 그것보다 놈이 공공연하게 자랑질하고 다닌 건 자신이 킬러 컴퍼니였다는 사실이었어. 킬러 컴퍼니요? 응, 민간인 학살부대 말이야. 거의 모든 전쟁에서 자행된 공공연한 비밀이지. 베트남에서도 전쟁이 끝난 한참 후에 밝혀진 곳들이 있어. 폭리 폭력 같은 곳. 그놈은 끼엠 마을 늙은 촌장을 개머리판으로 내리치고 대검으로 가슴을 쿡쿡 찔렀어. 그리고 부녀자들의 집에 들어가 몹쓸 짓을 일삼았지. 그렇게 끼엠 마을은 악마의 놀이터가 됐고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 터지지 말아야 할 사건이요? 그날은 작전이 없는 휴일이었어. 파견 나온 형님이 복귀하기 전날이었고 형님과 나는 막사 옆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작별을 슬퍼했지. 현수야, 죽지 마. 꼭 살아서 돌아가자. 네, 형님. 형님도요. 한국 가서 꼭 다시 만나요. 그때였어. 해질녘이었는데 끼엠 마을 쪽에서 총성 한 발이 들려왔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장춘동을 향해 마을 입구 빈집에서 모신나강 총알 한 발이 날아온 거야. 모신나강요? 그래, 베트콩 저격수들이 애용하던 소련제 소총. 그런데 술에 취한 놈이 좁은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비틀거린 순간 총알이 날아온 거야. 덕분에 그 총알은 악마의 심장이 아닌 왼쪽 귀를 날려버렸지. 세상에. 눈치가 빠르고 몸이 날렵했던 장춘동은 그 순간 끼엠 마을 입구 빈집에서 번쩍하는 걸 본 모양이야. 부대 앞 초소를 향해 빈집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고 초소에선 즉각 그 빈집을 향해 총알을 퍼부었지. 초병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부대로 돌아온 장춘동은 그야말로 악기였어. 임시 의무병을 맡고 있던 내가 응급처치를 했어. 그런데 내 옆에 서 있던 형님을 본 장춘동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어. 그놈은 형님이 자신의 비참한 꼴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야. 놈의 열등감이 광기와 결합해 폭발해버린 거지. 장춘동은 내 멱살을 잡고 분대원들이 쉬고 있는 막사로 끌고 갔고 피 묻은 붕대 사이로 번뜩이는 눈을 치켜뜨며 명령했지. 56년이 지난 지금도 내 귓가에 그 목소리가 쟁쟁해. 사냥을 시작한다!
장춘동의 입에서 나온 단어 사냥. 끼엠마을의 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현수 씨는 소주잔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56년 전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공기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날 막사 앞에서 우리를 몰아세우던 장춘동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 눈동자엔 살기와 광기뿐이었지. 명령을 거부하면 대검으로 심장을 찌르고도 남을 악마였어. 우린 공포에 질려 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장춘동의 난동을 지켜보던 소대장과 다른 분대원들이 그놈의 눈길을 피할 때 딱 한 사람. 형님이 그 악마의 팔을 붙잡았어. 장 하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장춘동은 형님의 행동을 조롱으로 여겼어. 형님을 걷어차고 그것도 모자라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찌그려 했지. 내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높이 쳐든 그놈의 팔을 겨우 붙잡았어. 우리 분대원들은 끼엠마을로 달리기 시작했어. 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 흙바닥에 쓰러져 나를 바라보던 형님의 그 눈. 절망과 공포,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간절한 걱정이 뒤섞인 그 눈을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형님은 중대장에게 장춘동을 막아달라고 했지만 장춘동의 위세에 눌린 중대장은 꼬리를 내렸고 미군에게 매달렸지만 그들도 한국군 일이라고 외면했대. 그래서 형님은 맨몸으로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거야. 장춘동을 막을 수 없다면 나를 그 지옥에서 빼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런데 나를 빼내러 온 그 지옥에 형님이 나 대신 빠지고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분대가 끼엠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마을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 1시간 전 벌어졌던 총격전이 몰고 올 비극을 예감한 듯 주민들은 집집마다 마련해둔 허술한 은신처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 오직 한 사람 촌장만이 마당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를 설득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 노인의 마지막 신념이었을 테지. 우리 분대는 촌장 집 마당에 집결했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손엔 식은땀이 흥건했지. 장춘동은 다짜고짜 촌장의 가슴팍을 개머리판으로 가격히고 쓰러진 노인의 몸을 군홧발로 짓밟았어. 촌장은 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 제발, 제발 돌아가 달라고. 그런데 아저씨, 애초에 장춘동을 쏜 건 누구였어요? 1990년대에 밝혀진 베트남 마을 학살 조사에 따르면 그는 바로 촌장 옆집에 살던 촌장의 사위였어. 2년 전 집을 나가 북베트남군에 합류했는데 사격술이 뛰어나 저격수로 발탁됐다더군. 당시 마을 뒤편 깊은 밀림 속에서 한국군과 전투를 준비하던 부대의 척후병으로 마을에 잠입했다가 장춘동의 만행을 알게 됐대. 더구나 장춘동이 자신의 부인과 마을 여자들을 겁탈했다는 걸 알고 빈집에서 장춘동이 나타나길 기다렸던 거야. 장춘동이 명령을 내렸어. 이 마을은 베트콩 소굴이다. 다 죽여라. 그리고 주저없이 촌장의 가슴에 방아쇠를 당겼고 노인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어. 그때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장춘동 뒤에서 있던 부분 대장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어. 난 재빨리 부분 대장을 마루 아래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했어. 그리고 그 앞에 낮게 엎드려 사주경계를 했지. 그리고 그때부터였어. 장춘동이 광기에 빠져 사방으로 총을 난사했고 공포에 질린 분대원들도 이성을 잃고 총알을 퍼붓기 시작한 게 그건 전투가 아니었어. 킬러 컴퍼니였던 장춘동에겐 학살이었지만 분대원들에겐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자신이 총에 맞아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미친 듯이 총을 쏜 거야. 허술한 은신처에 숨어 있던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지. 그 지옥도가 30분간 계속됐어. 사륙극이 끝나고 분대원들이 마당에 주저앉아 있을 때 장춘동이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들어왔어.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규식 형님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뛰어 들어왔지.
56년 전 지옥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자신의 모습이 다시금 규식 씨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평생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끌려온 여인은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악마는 그 비극을 즐기고 있었지. 장춘동은 대검으로 여인의 가슴을 찌르며 소리쳤어. 이런 빨갱이들은 씨를 말려야 해. 광기가 폭발한 그 모습에 우리 모두 얼어붙었지. 단 한 사람, 우리 형님만 빼고. 하지만 형님은 애초에 장춘동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 장춘동은 비웃으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형님 앞에 던졌지. 자, 김규식 이병, 저 빨갱이 년을 죽여. 이건 명령이다. 따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내가 널 쏠 거야. 우린 분대원들은 모두 반쯤 넋이 나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형님이 권총을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장춘동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 푸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멍청한 새끼. 내가 너한테 장전된 총을 줬겠냐? 장춘동은 형님에게 발길질을 한 후 떨어진 권총을 주워 주머니에서 총알을 하나 꺼내 권총에 장전했고 그걸 다시 형님 손에 쥐어주고 말했어. 자, 다시 기회를 주지. 쏴! 안 쏘면 이번엔 정말 내가 널 쏠 테니까. 형님은 다시 총을 쥐고 나를 바라보셨어. 나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 비열한 악마는 그 상황을 즐기며 소리쳤지. 어서 쏴! 셋을 줄게. 셋, 둘. 바로 그때였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장춘동이 마지막 숫자를 말하려던 찰나 그의 머리가 박살나고 총성이 한 발 울렸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발. 한 발이요? 아니 두 발이요? 마을 뒤편 은신처의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저격수는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총알은 이미 다 쓰고 딱 한 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악마에게 끌려나가는 아내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구할 수 없다면 저 악마의 머리통을 반드시 날려버리겠다고. 첫 번째 총성이 공기를 찢었어. 저격수의 한 맺힌 총알은 이번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춘동의 머리를 관통했지. 광기를 부리던 악마는 비명 한마디 못 지르고 즉사했어.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첫 번째 총성에 놀란 형님이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야. 형님이 쥔 권총은 여인을 향해 겨눠져 있었고 거기서 발사된 총알은 여인의 가슴을 관통했어. 사망자는 2명이었지만 그날 그 마당에서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은 형님까지 3명이었어. 장춘동은 죽었지만 그 악마가 형님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거야. 현수야, 나는 그때 내가 쏜 줄도 몰랐어.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 총이 들려 있었고 그 여자가 죽어 있었어. 나는 살인자야. 나는 괴물이야. 아닙니다. 형님은 절대로 괴물이 아닙니다. 그 지옥에서 저를 살리셨고 평생을 속죄하며 사셨잖아요. 이제 그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세요. 규식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하늘 위로 56년 전 그날 보았던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밝혀졌나요? 아니, 우리 분대원들은 장춘동의 시신을 들것에 들고 형님과 부분 대장을 부축해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격리됐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중대장이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에선 철저히 입막음을 시켰거든. 학살극이 아니라 한국군에 협조한 마을을 베트콩들이 다른 마을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공격하고 불태운 걸로. 장춘동은 그걸 막다 전사한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상사로 2계급이나 특진시켜 국립묘지에 묻혔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이상한 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네. 무슨 일이 더 있나요? 다음날 현장 확인차, 아니 증거인멸을 위해 우리 부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촌장 집 마당에 있어야 할 촌장과 딸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대. 부대원들은 마을을 불태우면서 그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더군.
아저씨들은 어떻게 됐나요? 군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형님은 하룻밤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고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비비며 잘못했다고 비셨대. 그 소식을 들은 형님 아버지는 형님을 서둘러 고국으로 후송하기로 했지. 형님은 돌아오자마자 제대를 하셨다더군. 나는 일주일 정도 격리돼 있다가 부대로 복귀했지. 그리고 그 지옥에서 용케 살아남아 귀국선을 탔고. 그럼 돌아오신 후엔 서로 안 만나셨어요? 만났지. 3년 후에 형님이 날 찾아오셨거든. 우리 아버지 장례식 날에 내가 월남에서 꼬박꼬박 붙인 피 같은 돈을 우리 아버지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몽땅 날리셨어. 아버지는 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화병이 나서 알아 누우셨고 끝내 세상을 떠나셨지. 나도 월남에서 겪은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착한 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서서 입에 겨우 풀칠만 하며 하루하루 버텼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날 형님이 날 찾아오셨어. 월남에서 헤어진 지 3년 만이었지. 내가 먼저 찾아가진 못하고 혹시나 찾아오시지 않을까 기다리긴 했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 포기하게 됐지. 그래, 나 같은 건 잊으셨겠지 생각하고 있던 내 앞에 기적처럼 형님이 나타나신 거야. 현수 씨의 시선이 규식 씨를 향했습니다. 규식 씨는 56년 전 그 벤치에서 맥주를 나누던 청년처럼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서재 안의 공기는 수십 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고백들로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아저씨를 끌어올려준 분이 역시 규식 아저씨였군요. 그렇지.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나와 형님은 동네 선술집에서 마주 앉았지. 형님은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난 금방 알 수 있었어. 아, 형님은 그날 빠진 그 지옥에서 살고 계시구나. 형님은 월남에선 입에도 안 대던 담배를 연신 태웠어. 마치 담뱃불이 꺼지면 지옥의 악마가 다시 튀어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이걸로 가족들 봉양하고 너는 다시 공부 시작해라. 형님이 뒷바라지해 주신 덕에 난 의사가 됐고 형님이 준혜 형님과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한신병원의 초대 원장이 됐지. 오로지 형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월남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 내 집을 찾아갔어. 준혜에게 널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런데 넌 날 만나주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형님은 30년 동안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교사로 사셨어. 학교에선 아무도 몰랐을 거야. 이 학교의 주인인 재단 상속자가 바로 그 개팍한 영어 선생이라는 걸. 선생님이 재단 상속자라는 건 몰랐지만 학생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요. 선생님에게선 늘 술 냄새가 났지만 그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요. 선생님은 형편이 안 좋은 제자들에겐 남몰래 등록금을 주셨고 굶는 아이들 가방엔 생활비를 넣어주셨죠. 저 역시 선생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였어요. 사실 학창시절 때 몰래 선생님을 흠모했어요. 3년 전 한심이가 저를 간병인으로 붙여주며 선생님에게 특이사항이 생기면 보고하라고 했지만 선생님,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저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한심이가 왜 언니를 간병인으로 데려왔는지. 규식 씨는 말없이 웃으며 윤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재 안은 비가 그친 뒤의 흙냄새처럼 묵직하고 따뜻한 진심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성북동의 밤은 깊어 시계추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술병들은 바닥을 드러냈고 자영이 켜둔 녹음기의 붉은 불빛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규식아,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음에 이야기할까? 아니, 괜찮아.
못다한 얘기 마무리하고 싶어. 규식 씨의 말이 끝나자 윤희와 자영이 술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윤희가 생강차와 허브차를 내왔습니다. 서재 안에는 향긋한 허브향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다시 팽팽한 긴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유언장에 적으셨던 팜뚜이뚜엣이란 분에 대해서요. 그분은 누구시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형님,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마지막 유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규식 씨는 말없이 생강차만 홀짝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살짝 미소가 비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규식아, 혹시 뚜엣이란 분, 내 총에 맞고 쓰러졌던 그 여인이야? 시신이 사라졌다더니 살아계셨던 거야? 그 순간 감겨있던 규식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모두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56년을 숨겨온 마지막 비밀의 상자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쏜 총에 그 여자는 심장이 관통당해 숨을 거뒀어. 난 평생을 그 마당에 갇힌 채 죽어가는 그 여자의 눈동자를 보며 살아왔지. 몇 달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난 도리어 홀가분했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 그 여인에게 사죄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 죽음이 구원으로 다가온 거야. 그런데 정말 운명이란 게 있더군. 시한부 선고 다음 날 TV 다큐멘터리에서 베트남전 당시 학살극이 벌어진 마을을 조명하고 있었는데 기엠마을이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자를 보게 됐어. 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 분명히 끼엠 마을이었나요? 그 젊은 여자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죠? 기엠마을은 전쟁이 끝난 후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런데 저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지? 저건 어쩌면 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난 다급하게 국제탐정 에이전시에 그 여자의 정체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했어. 이틀 뒤 그녀의 할머니가 바로 기엠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라는 조사 결과를 받았지. 설마 그 할머니가 내 유언장에 적힌 그 여자야? 맞아. 하지만 뚜엣 여사는 에이전시에서 한국 노인이 과거를 묻는다는 말에 혼절했대. 56년 전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난 56년 전 기엠마을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소상히 적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편지를 보냈어. 뚜엣 여사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고 그 마을 어디에 살던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런데 보름 뒤 하노이에서 온 답장을 전해 듣는 순간 난 그 자리에서 가물어쳤어. 누구였던 거야? 누구였길래 네가 이렇게 놀래? 뚜얀 여사는 바로 뚜엣 여사는 내가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진 여자의 딸이었어. 1970년 당시 그녀는 13살 소녀였네. 그날 그녀는 촌장집 마루 아래 할아버지가 미리 파놓은 깊은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 그리고 그 좁은 틈새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목격한 거야. 형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 아이가 그 마당에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죠? 우리가 이잡듯 뒤졌는데. 자네가 어깨에 총을 맞은 부분대장을 마루 아래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총알을 막으려 그 앞에 엎드려 있었잖아. 뚜엣은 바로 마루 아래 그 차가운 흙바닥 아래 숨죽이고 있었대. 자네 분대원들이
자네가 있는 쪽으로 총을 난사하지 않았던 덕이었지.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기계공학도였다네. 전란에 대비해 마루 아래 교묘한 은신처를 만들고 강가로 이어지는 비밀 땅굴도 파두었다네. 그 비밀을 아는 건 오직 촌장의 가족뿐이었어. 우리가 촌장의 집을 떠나자마자 두엣의 아버지가 뛰어들어와 시신들을 비밀 땅굴을 통해 강가로 옮겼대.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땅굴을 무너뜨리고 미리 숨겨둔 배에 뚜엣을 태우고 북베트남군 점령지로 도망친 거래. 그래서 다음 날 군인들이 왔을 땐 텅 빈 마당뿐이었던 거야. 난 진심을 담아 긴 편지를 썼네. 내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 달라고. 다만 죽기 전에 꼭 사죄하고 싶다오. 베트남에서 돌아와 56년을 살아오면서 난 한 번도 당신 어머니의 눈빛을 잊지 않았다고. 나는 행복해지지 않으려 했다고. 내 지난 삶을 소상히 밝히고 유언장에 밝힌 대로 내게 남은 마지막 유산의 절반을 드리겠으니 부디 받아달라고 간청했지. 솔직히 이 집 판돈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구변인 막덕은 자식들에게 법정 유류분을 꼭 줘야 한다고. 긴 기다림 끝에 며칠 전 답장이 왔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고친 거였다네. 그런데 어제 두엣 여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더 받았네. 그녀가 나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지. 두엣 여사 참, 내가 여사라고 부르는 건 그녀의 나이가 이제 69이기 때문이야. 1970년 당시엔 13살 소녀였지. 이걸 좀 읽어줘. 윤정 씨는 규식 씨가 건넨 카드를 읽어보더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현수 씨도 윤정 씨의 손에서 빼낸 카드를 천천히 다 읽고는 눈물을 흘리다 자영이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뚜엣 여사가 규식 씨에게 보낸 카드에는 규식 씨는 물론 모두를 울컥하게 만든 감동적인 제안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의 용기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됩니다. 난 그날 밤 마루 밑 흙구덩이 속에서 본 당신의 눈빛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던 그 절박한 눈빛을요. 우리 엄마를 죽인 것은 당신의 방아쇠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고 몹쓸 짓을 일삼았던 그 악마였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총을 쏜 한국군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걸 바로 잡아 드렸습니다. 엄마를 죽인 건 아버지가 머리를 날려버린 그 악마지 절대로 당신이 아니라고요. 에이전시에게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와 손녀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떠나기 전에 너무 늦지 않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서 당신을 만나 당신의 품에 안겨 펑펑 울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나와 당신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뜨거운 눈물에 담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 오신대? 너무 늦지 않아야 할 텐데. 내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야. 현수야, 같이 가줄 거지? 그럼요, 형님, 당연히 가야죠. 저도 그날 그 마당에 있었잖아요. 긴 이야기가 다 끝나고 현수 씨와 윤정 씨, 그리고 자영은 규식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대리기사님 오면 우리 엄마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왜?
같이 집에 안 가고? 난 사무실 가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요. 선생님, 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윤희야, 잠깐만. 이건 네 퇴직금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웠다. 규식 씨가 56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속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규식 씨는 이제야 좀 편안해졌는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죄와 용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손녀가 미는 휠체어에 앉은 뚜엣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긴장으로 가득 찬 뚜엣 여사의 눈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팜뚜잇뚜엣 여사님이시죠? 저는 김규식 씨의 변호인 구자영입니다. 미스터 김은 안 나오셨나요? 자영의 뒤에서 상복을 입은 한신과 한식이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오늘 새벽 운명하셨습니다. 한신병원 장례식장. 영정 속 규식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규식 씨의 마지막 유언을 진심을 다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심아, 한식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다 못난 이 애비의 죄다. 규식 씨의 마지막 육성은 자식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번에 녹여냈습니다. 한신과 한식은 간밤에 자영이 건네준 아버지의 인생을 담은 녹음 테이프를 듣고 뒤늦게 아버지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진심을 다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왜 하루를 못 기다리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갔나요? 뚜엣 여사는 규식 씨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규식 씨의 장례는 평소 그가 원했던 소박한 수목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의 유골은 화려한 납골당이 아닌 한신병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소나무 아래 뿌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뚜엣 여사는 규식 씨 가족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은 56년 전 끼엠 마을을 집어삼키던 핏빛이 아닌 모든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을에 물들어가는 규식 씨의 서재 캣타워 위에 웅크린 깜탄이가 눈물을 흘리며 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